알려지지 않은 주식들이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한 회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올라갈 주식들이 상당히 많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현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네, 사요 마요 이 책이랑 또 함께 해주셨는데 사실 좀 전에 저희가 오프 더 레코드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이 책 제목이 확 와닿았었거든요. 사실 되게 많은 질문을 받기도 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도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이기도 해서 굉장히 또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지으시기까지의 그 과정도 굉장히 또 상상이 또 되는데 혹시 대표님 이 책 제목 그리고 이 책 내용 어떤 마음으로 좀 저술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여기 책의 서문에 좀 담아놨는데 지금 이 부자TV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많은 곳에서 저를 불러주거든요. 지금까지 그랬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이 대단히 많이 겹쳐요, 사실은. 그 시기가 만약 같다면 뭐 예를 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심 많으시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기준으로는. 똑같은 질문을 많이 주시는 거죠. 그걸 받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좀 모아가지고 많이 나오는 질문을 그냥 책으로 써야겠다. 그러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유튜브 안 봐도 네, 이 책을 옆에 놔두면 유튜브를 보면 좋겠지만 내가 바빠서 당장 못 보는데 하나만 궁금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썸네일을 보고 이제 딱 예를 들면 삼성전자 사요 마요 하는 썸네일을 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만약 1시간 내내 떠들다가 잠깐 삼성전자 얘기 조금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떡밥이었다. 안 나오더라. 그러면 아깝다. 시간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목차를 보면은 유튜버, 그 다음에 방송국 작가 PD 님들이 저한테 질문했던 질문들 중에 질문의 빈도와 무게감을 추려가지고 40개 질문만 정해놨고요. 거기에 이수빈 대표님이 물어보시더라도 그렇게 대답할 법한 얘기들을 이미 제가 다 써놓고 네, 여러분들한테 책상 옆에 항상 놔두고 사전같이 사전은 우리가 항상 집에는 있지만 그걸 다 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궁금한 것만 딱 찾아서 읽고 덮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책입니다. 저도 사실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요즘 책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목적이 아니라 딱 이게 카테고리별로 여러 세분화가 되어 있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 그 원하는 챕터만 읽는 용도로 보통 그렇게 약간의 칼럼 형식으로 좀 집필이 되던데 이 책도 약간 그런 또 베스트셀러의 특징을 갖고 있네요. 그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라고 하면 일단 부담을 가지시고 책을 안 사실 것 같기 때문에 편하게 읽으시라고. 네. 요즘 또 워낙 정보가 많고 하니까 맞아요. 말씀하셨던 유튜브도 사실 내가 원하는 정보는 딱 요건데 요거를 듣기 위해서는 막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도 다 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르게 고민하시고 딱 나온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 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질문지를 사전에 받아봤더니 이 책의 내용을 똑같이 답습할 거면 사실 방송에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냥 책 홍보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좀 시의성 있는 질문들과 책을 섞어가지고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질문들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이 부자TV만 보셔도 되고 근데 이런 뒤에 이면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또 책도 한번 열어볼 수 있게 하는 부자TV하고 저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질문지를 받아봐서 다행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되게 고민하면서 저도 질문지를 작성해봤는데 다행이고 그럼 바로 또 본론으로 넘어가서 조금 이제 시기성이 있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는 이제 시장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올해 시장이 괜찮거든요. 네. 또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정부의 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정책까지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겹치면서 특히나 한국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네. 그러면서 한간에는 이러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기대감이 증폭되는 이제 발언까지도 있단 말입니다. 네. 대표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좋겠고요. 네네. 네, 저도 제가 운영하는 자산 중에 한국 주식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주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욕먹을 수 있겠지만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전 작년부터 올해 주식시장이 좋을 거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작년 하반기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야 한국 주식시장 안 돼. 주식하려면 미국 해야지. 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온 이유는 미국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일반 투자자분들은 아쉽게도 어떤 특정 자산이 오르게 되면 올랐다는 이유로 그 자산에 대한 사랑이 커져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오르지 않았을 때 사서 올랐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오르지 않았을 때는 안 갖고 있다가 오르고 나면 이제 조바심이 생기고 꼭 사야 될 것 같고 산 다음에는 이 주식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오르는 것도 저는 뭐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미국의 금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시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안 좋은 건 좋아지고 좋은 건 또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을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르는 건 좀 뭐 어떻게 보면 즐겨도 되지만 그걸 또 굳이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오를 거니까 나는 지금도 더 사야 돼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제가 되게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저희 가족들도 서서히 주식 투자를 입문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꼭 가족들이 딱 이제 가족 모임을 하게 되면은 저한테 물어봐요. 네. 이 주식 좋지 않냐? 네. 그러면은 제가 물어보죠, 반대로. 왜 좋아 보이냐? 그러면은 그에 대한 답변이 가격이 오르니까. 네. 좋으니까 올랐겠지. 네. 뭐 이런.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가격이 오르니까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수의 특히나 이 주린이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입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사실 그렇게 또 좋은 코스는 아니잖아요. 저는 아주 위험한 방법이고 근데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더 중요한 포인트죠. 이 주식, 이 자산을 왜 사냐? 를 본인이 생각해서 내가 말할 수 있거나 적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혹시나 올랐기 때문이라는 거라면 그것만 피해도 말하자면 안 오른 주식을 사면 잃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적을 거니까. 근데 막 올라있는 주식은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기대감에 올랐던 게 사실이 아니거나 너무 과열돼서 올랐다 그러면 떨어질 일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작년 얘기를 해보자면 2차전지 주식 상반기에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회사들이 실제로 2차전지가 많이 팔리고 돈을 버니까 오른 것도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그거보다 너무 높은 가치를 또 평가받으니까 또 떨어진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으로 10배 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는 샀는데 몇 분의 1 토막으로 물린 사람도 있거든요. 그 회사가 크게 바뀌었거나 뭐 갑자기 전기차를 사람들이 안 산다거나 그런 아주 큰 변화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르게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주의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랐으니까 좋겠지가 아니라 한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밸류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나는 이 기업이 PBR이 낮으니까 사겠어 라는 이유가 있었다면 가지고 있다가 이 외부 환경 변화라고 하는 정책 변화로 인해 주가가 올랐으면 이제 좋은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이게 오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분석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는구나.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저는 여전히 좋게 보지만 그게 또 한 분, 그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어떤 특정 주식이나 특정 업종에 잘못 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지수가 오르더라도 그런 부분만 주의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거의 밈처럼 떠도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정말 주식 투자를 입문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이었던 워렌 버핏님이 그 제 1의 원칙이 절대 이 투자에서 돈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1의 원칙을 갖고 있고 2의 원칙은 그 1의 원칙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한국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제2의 원칙에서 제1의 원칙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 2의 원칙은 그걸 잊지 않아야 된다. 이거를 또 밈처럼 떠돌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 사야 되고 또는 일본 주식 또는 코인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이런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 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반대로 한국 주식은 가격이 그동안 계속 안 올랐기 때문에 인 걸로 좀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하시는 또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그것도 있다고 봐요. 오르는 게 계속 오른다. 안 오르는 거는 계속 안 오르더라. 그러면은 오르는 건 진짜 오르는 이유가 있고 안 오르는 건 그만큼 안 오르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싼 게 비지떡 아니냐. 이게 결국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그냥 싼 걸 사 모은 걸로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런 관점도 있을 것 같은데 두 개 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싼 게 비지떡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식으로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가장 핫한 주식이죠.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 근데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주식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야 이거 괜히 샀다. 내가 뭐 8만 전자일 때 사가지고 뭐 우리나라를 이끄는 기업들이라고 해서 샀더니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지금 주가 엄청나게 좋죠. 근데 엔비디아 작년 초로 가면 엔비디아가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주식이. 그러면 그 얘기는 10분의 1 토막이었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주식은 엄청나게 폄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AI 주식들 다 날아갈 때 뭐 마이크로소프트 날아가고 이러고 있을 때 우리나라 2차 전지 이런 거 날아가고 있을 때 엔비디아는 완전 실적도 안 좋고 이거 뭐 쩔이야. 얘 나 돈도 못 벌어.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갔잖아요. 물론 계속해서 오르는 주식도 있었어요. 최근에 보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뭐 이런 주식은 계속 오르기도 했지만 올랐던 주식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떨어졌던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싼 게 비지떡이다라고 하는 거는 안 오르는 주식이 싼 게 비지떡 이렇게 일치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이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열등한 그런 안 좋은 기업들이 절대적인 주가라든지 시가총액 또는 차트의 모양이 안 좋게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좋은 기업이 현재 잠깐 안 좋은 상황이 몇 년 동안 안 좋았으니까 얘는 싼 게 비지떡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기업이 다시 올라갈 때 방금 말씀드린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이 올라갈 때도 수익을 못 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021년에 전 세계 1등이었어요. 상승률 1등. 22년에 꼴찌였죠. 그리고 23년에 중간쯤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 30년 동안 안 좋았죠. 작년에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일본 주식시장은 평생 오르지 못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원한 패자도 없고 영원한 승자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여러분들이 일반 투자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주가라든지 뭐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나 절대적인 시가총액의 변동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는 안 좋은 기업일 거야 이거는 계속 올랐으니까 좋은 기업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한국 주식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일단 좋게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싼 거 외에 특별하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경기가 좋나요, 안 좋나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됩니다.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죠. 네. 미국은 경기가 좋나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네.
그러면 좋은 경기는 계속 좋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만 골라야 돼요? 아니면 계속 10년, 20년 좋다? 1번 미국 경기. 아니면 미국도 용 빼는 재주 있냐? 좋았으면 한번 또 안 좋아지겠지. 2번 뭘 골라야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2번을 골라야죠. 현실적으로 2번 골라야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안 좋았으면 좋아지고 좋았으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2020년, 21년 여러분들이 주식, 뭐 비트코인, 미술품, 아파트 이런 걸로 돈 다 벌었을 때 있죠. 네네. 그리고 회사에서 성과가 엄청나게 터졌을 때 있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경기가 좋을 때였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보조금은 쏟아지는데 정책적으로 결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조금 줘야 되죠, 정부에서. 근데 의외로 경제가 마비되지 않았어. 사람들이 오프라인 가서 막 이렇게 밀접하게 얘기만 안 할 뿐이지 모든 활동을 다 하더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럼 다시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어느 저점 어딘가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주식을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는 시쳇말로 그런 주식들은 반도체란 말이죠. 그렇죠. 반도체는 전형적인 경기 순환주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좋아지고 좋아지면 안 좋아지고 그 반도체의 경기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가격이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반도체 가격이 되게 안 좋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르고 삼성전자 안 오르는 게 특정 그 HBM이라고 하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반도체만 좀 잘 되니까 좀 앞서가 있는 하이닉스는 잘 되고 나머지 일반 반도체를 많이 하는 삼성전자 같은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뿐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좋아지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반도체 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한 거고 지금 반도체는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경제에 이 큰 또 영향을 미치는 경기 순환주들이 우리나라 경제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예를 들면 철강, 그렇죠. 포스코, 네네. 조선, 현대중공업, 자동차, 현대자동차, 화학, LG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안 좋단 말이에요. 예. 안 좋지만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집니다. 그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 쉽게 풀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곳이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작년에 삼성전자 성과급 하나도 안 나왔네. 연봉 인상 뭐 5%밖에 안 했네. 막 이런 기사 보셨죠? 그러면서 야, 삼성전자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나라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삼성전자가 안 좋은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요. 반도체를 만드는데 여러 임직원분들 그다음에 뭐 공장의 설비 이런 건 이미 똑같이 갖춰져 있는데 하나를 생산했을 때 남는 수익성, 마진이 적어진 거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량을 줄여요. 많이 팔아봤자 적자만 나는데 그러면 생산량을 줄이면 반도체 수요량은 꾸준히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카메라, 저 뒤에 PC, 여기 앞에 있는 이 TV, 마이크 전반적으로 다 반도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량이 줄어들면은 결과적으로 수요가 쭉 늘어나게 되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다시 반도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와요. 돈을 많이 버는 시대는 반드시 오는 거고 오면 어떻게 되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월급도 올려줘. 성과급도 줘. 그러면 그 직원분들이 신나잖아요. 그럼 차도 받고 명품도 하나 사. 해외여행도 많이 가. 네네. 그러면 거기다 돈이 갔으니까 그 자동차 업체, 면세품 업체, 뭐 여행사 돈을 많이 벌죠? 그게 경제가 이제 좋아지는 방식입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나머지도 다 같이 좋아지면 그러면 경제가 또 올라가는 업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 21년 우리가 상당히 기분 좋았던 것처럼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기분 좋았던 것처럼 그 시기가 반드시 온다. 그거는 역사가 증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올라갈 주식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 가장 본질은 경기 순환 사이클 측면에서 안 좋았다가 이제 턴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기가 언제 어느 정도 시기를 명확하게 알아맞힐 수는 없겠지만 방향성에 있어서 그래도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요. 최근에 사실 주식시장을 가장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반도체 역시 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 또한 보면은 다 AI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AI가 여전히 갑론을박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찐이냐, 거품이냐.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올랐냐,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네.
사실 대표님의 그런 가치관에 따르면 네. AI는 지금 슬슬 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또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AI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대표님은 AI가 찐일 것 같아요? 아니요? 주가를 빼고 네. 이게 우리 인간들을 아주 편리하고 뭔가 세상을 바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허세일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바꾸고 있다 생각해요. 이미 바꾸고 있다. 네. 대표님 예를 들면 어디에서 좀 체감을 하세요? AI가? 저는 그 생각에 대한 확신을 첫 번째로 가졌던 포인트가 네. 그 보험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 사람이 아니라 AI가 전화 왔었던 게 근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받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제가 놀라고 네. 이거는 네. 찐이다. 이미 인간을 대체하고 있구나. 이걸 느꼈고 그리고 사실 제 편집자랑 저도 챗GPT를 많이 써요. 실제 뭐 썸네일을 만든다든지 네. 뭐 영상을 편집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AI 툴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 시간과 비용의 효율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결국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대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는 보험사 전화를 아직 받은 적은 없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 중에 하이브라고 BTS의 소속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실적 발표회 할 때 대표이사님께서 이제 사전 담화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인사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 담당자가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보통 이 기관 투자자의 실적 발표회는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대표이사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이 말 난 줄 알았지. 내가 아니라 AI 합성이야. 근데 이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박지원 대표님 목소리를 이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지원 대표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대표님께서 전화 받은 건 누군지 모를 상담원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수빈 대표님하고 김현준하고 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의심해 볼 만한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AI가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결국엔 주식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대표님께서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김현준 대표는 좀 이렇게 싸게 사는 걸 좋아하고 샀다가 또 비싸지면 팔고 이렇게 하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AI 주식을 과연 살까? 지금 판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AI 테마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게 어디서 저는 이 주식적인 확신을 얻게 됐냐 하면 애플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으로 지금 뭐 전 세계를 아예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거 보시는 분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보실 거고 그렇죠? 그게 2007년 6월에 출시됐단 말이에요. 진짜 오래됐죠? 근데 그러고 나서 애플이 6년 연속 실적이 상승해요. 출시 이후로요? 네, 출시 이후로. 한 해도 빠짐없이. 그러고 나서 한 해 잠깐 주춤했다가 또 다시 거의 한 5년 이상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0년 연속 상승했다고 봐도 되는데 만약에 대표님께서 2007년에 아이폰을 딱 먼저 만졌어요.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못 봤을 때 와, 이거 세상을 바꾸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2007년에 애플 주식을 샀어요.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08년에 팔았다 생각해보세요. 아, 배 엄청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은 엄청 벌었겠지만 뭐 2배 이상 올랐을 수도 있죠. 3배 올랐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너무너무 짜증나겠죠. 아, 이거 10년을 먹을 건데. 그러니까 난 요거 하나로 이제 게임 끝날 수 있었을 100배 오를 수 있었는데 그랬을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스마트폰이 우리한테 준 변혁과 그건 우리 알고 있죠 이미. 대표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봤을 때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부터 살아왔잖아요. 저 어린 친구들은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를 모르니까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지금 AI가 없던 시대에서 AI가 있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팔기에는 아직 별로 안 올랐다.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는 AI 주식을 하드웨어 주식과 소프트웨어 주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드웨어 주식은
AI 때문에 하드웨어가 많이 팔릴 수는 있지만 네. 그게 AI 때문에 전부를 다 반영한다? 모두가 AI 영향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D램 반도체를 파는 게 AI가 없어도 팔고 있고 그렇죠. AI가 있다고 해서 판매량이 늘고 뭐 가격도 비싼 제품이 판매가 되겠지만 갑자기 없던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한 예를 들면 챗GPT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없었던 회사인데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100조 단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회사 기업 가치를 산정한다면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성장률을 가져온 거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AI 수혜로 인해서 반도체를 더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장을 또 지어야 돼요. 네네. 사람도 또 뽑아야 돼요. 그렇죠. 연구개발도 엄청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뭔가 거기에 힘입어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는 사실 별다른 게 필요 없어요. 부자 TV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 플랫폼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미디어 회사잖아요. 근데 챗GPT를 쓰니까 회사가 더 좋아졌잖아요. 그런 건데 챗GPT에 돈을 많이 내고 있냐? 안 내시거나 아니면 끽해봐야 월에 몇십 불 정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상당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게 주가가 예를 들면 뭐 2배 올랐다?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 비용이라든지 설비 투자 이런 게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이익이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챗 GPT를 이용해서 편집을 잘 하셨어요. 만약에. 또는 한국에만 송출되는 것을 챗 GPT 번역기를 이용해가지고 영어로 했더니 막 외국인 구독자가 막 늘어났다 쳐봐요. 그래서 부자TV의 구독자 수가 2배, 3배 증가하면서 지금 한 50만 정도 되시나요? 30만 정도. 30만. 그러면 200만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수빈 대표님이 2명 필요하거나 7명 필요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맞죠. 똑같이 했는데 돈이 들어오는 건 모두 다 이익이 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기업의 이 주가가 몇 배 올랐다 해서 그것만으로 또 비싸다라고 하기에는 이 세상의 변혁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확실히 이 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AI가 이제 사실 좀 시작점이다라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뭐 싸다 비싸다라는 판단에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크게 주가 오른 것보다 훨씬 크게 성장을 해버리면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2022년 11월인가 챗GPT3가 공개됐거든요. 일반한테. 네, 맞아요. 1년 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년 후에 10배가 커질지 뭘 100배 커질지 없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거를 미리 예단해가지고 하기에는 저는 너무 초기 시장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작년부터 AI에 완전히 초집중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AI보다 더 좋은 게 있나 싶을 정도로 AI가 작년에보다 올해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게 없던 거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주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몇 년간 좀 아마존이랑 알파벳에 밀려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야 인터넷 익스플로러 누가 쓰냐 다 크롬 쓰지 막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물론 이 구글이 크롬으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엣지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상징적으로 다가온 게 뭐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챗GPT에 대한 말하자면 무료로 상당한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챗GPT를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윈도우랑 오피스랑 엣지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 코파일럿 쓰고 싶지. 근데 크롬에선 안 열린다? 그러니까 엣지를 써봐. 라든지 이거 지메일 쓰고 싶은데 너 지메일은 안 열린다? 아웃룩 써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구글이 막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소비자들을 꽉 잡을 만한 이런 킬러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어떤 소송을 당한 적이 있냐면 익스플로러하고 그다음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MSN 메신저를 윈도우즈를 설치하면 끼워서 팔았거든요. 근데 그게 유료가 아니라서 우리가 샀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것 뿐인데 그게 반독점법에 걸려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윈도우하고 맥이라는 OS가 있었는데 윈도우가 독점을 해버리니까 나머지 이것저것 다 서버
그래 놓고는 모든 PC 브라우저라든지 이런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어느새 다 독점시키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챗GPT라는 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제국 건설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이게 끝났다라고 보긴 어렵고 부지불식간에 내가 이거 쓰지 않으면 되게 불편해졌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안 써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번 챗GPT를 이용해서 편집을 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챗GPT 없이 편집해야 돼 하면은 이제 사람은 편한 데서 불편한 데로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돈 내라고 할 거야 아마. 예. 그럼 돈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종속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좋아하지만 제가 이 책에도 담은 내용이 뭐냐면 AI라고 하는 게 꼭 마이크로소프트, 꼭 뭐 챗GPT, 꼭 거기에만 집중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곳에 AI가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 편집하시는 분께서는 이 어도비 프리미어로 하실 것인데 어도비 프리미어도 최근에 플라이라고 하는 이 생성형 AI를 도입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것과 챗GPT를 같이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모든 유튜브 편집은 어도비 프리미어로 해야 되는데 어도비 프리미어에 생성형 AI 기능을 도입한 다음에 단가를 올리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는 그 단가 올린 만큼 모두 다 온전히 이익으로 받게 되니까 상당한 그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AI? 나 어도비 사야지. 이런 분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네. AI? 엔비디아? AI? 마이크로소프트? AI? 하이닉스? 이 정도만 생각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주로 하드웨어 위주죠. 그렇죠.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AI는 전 산업군에 걸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주고 있고 실제로 AI에 좋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이게 AI 대장주였어라고 알려지지 않은 주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AI에 관련해가지고 가격이 높아질 수 있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생산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어떤 회사든 다 검토를 해야 된다. 상당히 많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하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 올랐다는 이유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제 엔비디아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엔비디아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제 투자 못 하겠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 AI에 있어서만큼은 되게 대표님이랑 보는 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단기적인 기회는 분명 하드웨어에서 있긴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더 큰 기회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윤곽이 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어렵더라고요. 혹시 그런 기업을 좀 찾기 위한 힌트가 있을까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조금 어려운 경영학 용어로 전환 비용이라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전환 비용. 전환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A라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던 고객이 너 이제 B로 해. 다른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용해서 만들어야 돼. 라고 했을 때 불편하게 만들면 되는 게 전환 비용이거든요. A라는 제품에서 B라는 제품으로 전환할 때 비용이 들어간다. 근데 그 비용이 진짜 돈일 수도 있고 마음의 부담일 수도 있고 뭔가 익숙해지는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어도비 프리미어 얘기인데 어도비 프리미어는 전환 비용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어도비 프리미어뿐만 아니에요. 어도비 포토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 다 그걸로 해야 돼요. 디자인하는 사람 어도비 일러스트 써야 돼요. 출판하는 사람 어도비 인디자인으로 해야 돼요. 그거를 안 쓰면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표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표님께서 편집자한테 어도비 이제 너무 비싸다. 미안한데 어도비 말고 그 무료 편집 툴로 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편집자가 뭐라고 할까요? 불편해요. 그거 어떻게 또 해요? 그 정도면 착한 거예요. 퇴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의 본업이 만약에 유튜브 편집자인데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데 부자TV 훌륭하지만 나보고 프리미엄 말고 다른 걸로 하라고? 유튜브 채널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만큼 그분한테는 전환에 대한 부담감, 전환 비용이 되게 높은 거거든요. 이 전환 비용이 높으면 뭘 할 수 있냐면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너네 어차피 우리 거 아니면 못하지? 그러니까 너 요거 써야 돼. 그러면 가격 올릴게. 근데 락인이네요. 그렇죠. 락인이죠. 그
거의 명분 중에 하나가 요새 AI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 인터넷 플랫폼 회사를 다 나열을 해보세요. 평소에 쓰는 거. 나는 네이버에서 검색해. 난 이메일은 구글 걸 써. 나 편집은 어도비를 해. 워드 프로세서는 뭐 오피스를 해. 뭐 이런 걸 다 적어보시면 한 수십 가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죠? 또는 나 이거 영상 보는 거는 유튜브 프리미엄 아니면 넷플릭스야. 우리 주변에 있는 인터넷 소프트웨어에서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대부분 상장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적어놓고 쭉 다 적은 다음에 뭘 하면 되냐면 얘네가 가격을 한 20-30% 올려도 야 어쩔 수 없다. 그냥 써야지 하는 거 있잖아요. 대체제가 없구나. 네. 그게 전환 비용이고 가격의 인상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그 인상의 명분이 AI와 관련돼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세 가지만 써보면 그게 반드시 AI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여러분들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근데 AI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개인화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또는 AI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막 서비스를 조금 더 빨리 제공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보시던 거 미국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날 한국에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신에 이 요금제 AI 요금제를 쓰실 거면 12,000원에서 이제 15,000원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안 써도 돼. 그냥 티빙 쓰지 뭐 웨이브 쓰지 뭐 라고 하면 넷플릭스는 꽝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럴 만한 사람이 없을걸요? 그냥 원래 나는 지금 쿠팡 플레이도 쓰고 티빙도 쓰고 웨이브도 쓰고 넷플릭스 쓰는데 넷플릭스는 원픽이니까 티빙을 끊자. 이렇게 결론이 낼 거고. 그렇죠. 또는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요새 윈도우랑 오피스 같은 경우는 결국 구독이거든요. 월에 몇십 불씩 내고 쓰시는 건데 쓰다가 AI 기능을 도입한 이제 엑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뭔가 수식을 구글에 찾아보지 않으셔도 저희가 추천해드립니다. 대신에 20% 가격 올릴게요 라고 했을 때 나는 굳이 이거 아니어도 돼. 구글 독스 쓰면 되겠지. 크롬을 이용해서. 또는 한글과 컴퓨터에 한 셀을 한번 써보자 하시면 이제 약한 거예요. 전환 비용이. 근데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야 엑셀 써야지. 한 셀은 무슨 소리야. 내가 공무원도 아니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찾아본다면 의외로 많은 기업이 있고요. 저희 회사도 그렇게 찾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핸드폰에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PC에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PC 북마크들의 어떤 사이트가 있는지 그런 것들 중에서 이런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되게 많아요. 사실 엔비디아가 각광을 받은 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툴을 개발자들이 많이 썼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렇군요. 네, 그것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환 비용이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말고도 분명히 GPU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GPU를 갖다 쓰면 개발자들이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지는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어도비 얘기하시길래 왜냐하면 최근에 사실 그 소라라는 게 나왔었는데 알죠. 영상을 만들어주는 텍스트를 넣으면은 영상을 그냥 1분 이내짜리로 만들어주는 맞아요. 폼이 나왔는데 이게 딱 나오자마자 어도비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왜 떨어져? 앞으로 편집자들이 이걸 쓸 거야 네, 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맞아요. 떨어졌는데 이게 막상 편집자에게 이 소라 나왔으니까 어도비 이제 쓰지 마시고 이거 공짜인데 이거 한번 쓰세요 해봤자 그 가는 전환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그렇죠. 아마 어도비를 계속 쓰시면서 부수적으로 좀 써보시다가 나중에 정말 이게 너무너무 편하다라고 하면 넘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살펴는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신규 서비스가 나왔다고 해서 기존의 이 강자를 확 치고 들어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참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서운 기업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이 맥을 쓰시는 분들도 엑셀은 쓰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은 한글 쓰시잖아요. 근데 이 스프레드시트는 엑셀 쓰세요. 근데 요새는 엑셀만 팔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365라는 걸 팔아버리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CD 패키지 이런 거 팔았잖아요. 그래서 엑셀만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오피스 365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구매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한번 구매하면 아마 구독을 해지할 수 없을 거고 그 회사가 이건 좀 옛날 얘기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사례로만 예시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건데 원래는 그 오피스를 하나를 사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럼 오피스 97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걸 평생 쓸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걸 구독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구독으로 바꿔서 어떤 뭐 97, 98, 00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평생 업그레이드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오피스 365를 구매를 하면. 그러고 한 달에 뭐 20불씩 받아요. 3만 원이죠. 근데 한 달에 3만 원?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이면 30만 원. 실제로는 아마 20만 원 언더로 1년 계약하면 싸게 될 텐데 근데 우리가 오피스를 1년 쓰고 말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10년 쓴다. 그럼 200만 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30만 원 한 번 사고 평생 쓰던 거. 또는 우리가 이렇게 해적판으로 해가지고 몰래 쓰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해적판이라는 게 없어요. CD가 없기 때문에. 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지만 쓸 수 있고 인터넷에 연결돼야만 쓸 수 있고 그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셀을 만드는데 갑자기 돈이 더 들어갔냐 10배 더 들어갔냐 전혀 아니에요. 그냥 만들고 있던 걸 20만 원을 팔던 놈들이 300만 원 20년 쓰면 600만 원을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0만 원에 만약에 원가 10만 원이었다. 그럼 매출 20만 원, 원가 10만 원, 이익 1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300만 원인데 원가가 10만 원이니까 290만 원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30배가 커지는 거죠.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나오기 전에 클라우드 시대에 돈을 번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방식이 AI 시대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제 구독 가격 올릴게 미안. 근데 쓸 거지? 뭐 이런. 네. 사실 대다수의 플랫폼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좀 무료로 제공해 주다가 맞아요. 이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소액 결제가 좀 가능하게 네. 됩니다 하면서 근데 이 구매자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한번 이제 썼으니까. 종속되고 나면. 네. 그렇죠. 카카오도 옛날에 그랬죠. 그렇죠. 저희는 평생 무료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광고 따위는 맞아요. 안 합니다라고 했지만 지금 뭐 그런 표현은 그렇지만 좀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심지어 후원도 안 받는다 그랬어요. 네. 그때. 우리는 돈이 충분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거 아시는구나. 그때 날개 달릴 때.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 안 쓰기가 어렵잖아요. 한국 맞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 내는 거죠. 계속 막 광고 배너 이런 거 올라와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대안이 없으니까. 처음에 광고 붙인다 했을 때 카카오톡 망한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네이트온 꼴 난다. 다 라인으로 넘어가자 뭐 그랬었는데 아무도 넘어가지 않았죠. 근데 대표님 책에서는 그 가성비라는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또 이론적인 개념에서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네. 좋은 주식을 싸게 산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가치 판단에 대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특히나 요즘 같이 성장주 주의 장세에서 네. 얘네들을 적정 가치가 얼마냐라고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예전에 가치주 시대에는 퍼 딱 보고 아 3배? 5배? 싸네.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퍼 봤을 때 거의 뭐 20배, 30배, 어떤 거 70배 이렇게 가니까. 근데 걔네들이 더 올라가서 이거는 어떻게 도대체 가치를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궁금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대표님에 대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기술주, 뭐 성장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PER이 30배다, 50배다, 뭐 100배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현재 주가하고 그다음에 최근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익이 미래의 이익이 아닌 거죠. 미래의 이익이 더 커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말씀하셨던 가치주, 뭐 전통산업 이런 회사들은 지금 100억을 벌고 있으면 앞으로도 100억 벌 것 같아. 꾸준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익으로 봐도 PER이 싸면 사면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건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익을 가지고 30배면 뭐 싸고 뭐 50배면 비싸고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미래에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 거냐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모르죠. 사실 미래이니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시 여기는 게 아까 얘기했던 전환 비용도 마찬가지인데 예측 가능성이 중요해요. 이게 아무것도 예측이 안 되는 기술주가 있는 반면에 미래에는 좀 이렇게 되겠는데? 라고 하는 예측 가능한 기술주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독 산업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를 보자면 넷플릭스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계산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구독자가 몇 명인데
한 달에 얼마 내 곱하기 12개월 하면 이 사람이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엔비디아를 본다면 엔비디아도 똑같이 성장 기술주고 AI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칩을 몇 개를 사야 되지? 라고 하는 건 사실 일반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메타가 몇 개를 주문해, 애플이 몇 개를 주문해, 이걸 모두 다 환산을 해야 되고, 그럼 애플이 이걸 사다가 아이폰을 몇 대를 만들어야지 또 이것도 예상을 해봐야 되고,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보다는 구독 사업을 하는 넷플릭스가 예측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거래처가 B2B라 해서 기업이 기업한테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업가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일반 소비자라면 기업들과는 어떻게 거래하는지 사실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도 쓰고 있고 넷플릭스도 쓰고 있잖아요. 이건 B2C 사업입니다. 내가 소비자의 한 명으로서 또는 친구들도 소비자고 가족들도 소비자니까 야 이거 쓰냐? 너 왜 안 써? 앞으로 얼마 되면 쓸 거야?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안 쓰는 사람이 이만큼 있는데 이 정도 쓰겠네? 넷플릭스 구독자가 뭐 10억 명인데 20억 명까지는 늘어나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네. 넷플릭스가 한 달에 뭐 20달러인데 30달러 돼도 이거 대안이 없는데 근데 한 50달러까지는 난 결제 안 할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B2C가 B2B보다 예측이 가능하고 이런 예측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그래 김현준이 올해 이익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익까지는 내가 예측이 가능하네. 그걸 기준으로 PR을 다시 산정해 보니까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1000이고 이익이 100이다. 그럼 PR이 10배잖아요. 300이 되겠네? 라고 한다면 3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10배는 비싸. 근데 3배는 싸.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회사는 투자해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은 이 도달 가능 시장. 요새 TAM이라고 하잖아요.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이라 하는데 이 회사의 잠재적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게 무궁무진할수록 좋아요. 그래야 지금의 기업이 이익이 내는 것보다 미래의 이익이 중요하다 했는데 이 회사가 이미 시장을 막 꽉 잡고 있어. 더 이상 성장을 못해. 라고 하면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예를 들면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더 팔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해적판 쓰는 사람을 이제 겁박해가지고 야 유료로 해 하거나 아니면 현재 유료 금액을 AI 이런 거 적용해서 비싸게 만들면 이 회사의 매출액이 올라가겠네. 하지만 많이 팔긴 어려울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다. 넷플릭스 구독 안 하는 사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앞으로 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아지면 좋겠네. 뭐 아니면 우리 AI 얘기했으니까 챗GPT로 해본다면 챗GPT는 상장사는 아니지만 챗GPT를 우리는 지금 써보고 와 우리를 크게 바꾸겠다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금 챗GPT를 써본 건 아닐 거예요. 네네. 특히 유료로 구독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챗GPT 써보니까 와 이거 진짜 물건인데 이거 대박 나겠는데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쓰겠는데 라고 하면 그건 잠재 도달 시장이 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주 특히 기술주로 투자하실 때는 이 도달 가능 시장이 정말 큰가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 도달 가능 시장이 굉장히 크면서도 이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B2C라든지 구독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PER이 높아도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자산이 이렇게 증가할 거라 생각하세요? 그 따박따박 이런 식으로. 네, 진짜 그야말로 적금 묻듯이. 네.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네. 이거는 분명한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이라 이렇게 꺾이다가도 튀다가도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죠. 어느 한순간 이렇게 기다가 탁 튀잖아요. 네. 자산이라는 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 하락장일 때 잘 버틸 수가 있어야 되고 네네. 그때 내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대표님만의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하락장을 견디는 노하우요. 왜냐면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산 분들이 네. 그때 더 싸게 팔고 떠나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호황기에 찾아오시잖아요. 네. 다 오르고 나면 네. 좋았던 거였네 하면서 또 이제 고점에 투자를 하시기도 하는데 일단 그게 당연하다는 거를 일단 대표님 아시고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이렇게 가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면 테슬라
정말 좋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엔비디아도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됐다가 지금 10배 오른 거잖아요. 항상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를 기다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이제 구닥다리인데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기업에 대한 확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분명히 뭔가 이상한 얘기들이 돌 거거든요. 야, 얘네 뭐 기술 개발을 못했대. 뭐 최근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는 HBM을 못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또는 HBM의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나도 못하고 있었으면 맞나 봐. 이거 역시 SK 하이닉스인가 봐 하면서 바닥에 팔았겠죠. 근데 다시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걸 삼성전자 우리 한다라고 하니까 주가 막 올랐잖아요. 그때 아니야. 야, 기술력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뒤질까? 지금 좀 늦은 것뿐이야 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은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 투자자하고 저희 같은 이제 전문 투자자가 주가 떨어졌을 때 행동의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그분들은 그냥 주가와 주가를 만든 이유만 들어요. 그러니까 오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네. 막 올라가면 주가가 높은데도 이유가 있겠지. 막 검색해보고 야 역시 좋네. HBM 역시 이거 최고네 하면서 고점에 사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원래 투자했던 그 이유. 원래 이 회사가 주가가 오르든 떨어졌든 그 생각하는 그 이유에만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공부해야 되는데 귀가 펄럭이는 거예요. 정보도 많이 듣고 검색도 해보고 토론실에도 들어가 보고 뉴스도 막 읽고 하니까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러면서 실제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잘 안 하다 보니까 주가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힘들거든요. 힘들지만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팔거나 또는 올랐을 때 저도 기분 좋죠. 여러분들처럼. 하지만 올랐다는 이유로 더 불을 타거나 이런 행동은 안 합니다. 나의 기준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사기 전에 정말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주식을 왜 사지? 라고 하는 이유를 쭉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제 추측이지만 한 2, 3년 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그때 내가 왜 샀지라고 하는 내용들을 뭐 옛날 일기장을 꺼내 봤을 때 HBM이라는 단어가 있는 분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AI라는 단어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때는 약간 사물 인터넷, IoT 약간 그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써놨던 걸 까먹고 또는 이유를 적지 않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오를 때는 HBM 때문에 오르는 거 좋아하고 떨어지면 HBM이 준비가 안 돼 있나 보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걸 볼 때가 아니라 내가 그때 샀던 이유가 뭐지? 그 이유대로 지금 가고 있나 회사가?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게 아예 틀렸나? 그럼 다시 한번 써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기 전에 특정한 이유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게 잘 없으세요. 보통은 적어봐라 하면 적긴 적지만 대부분 이 거짓이 섞여 있고요. 보통은 올라서 관심을 가져봤다가 속마음이거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 내 과장님, 옆 과장님이 추천했다. 사실 이게 이유인데 그 이유를 적기는 약간 부끄러우시니까 최근에 들었던 걸 가지고 이렇게 적는 건데 제가 뭐 여러분들 평가하거나 검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할 때는 거짓말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자신한테는. 그럼 그거를 적어보시는 정말 게. 일장 쓰듯이. 네네. 그렇게 하면 지금 혹시 실패했더라도 다음번에는 이유 가지고 투자를 하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분명히 좀 실력이 성장해 나갈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연구한 게 아니니까 내가 노력해서 공부한 수준이 벗어나니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저 사람한테 다시 가서 물어보기도 약간 처음에나 좀 한두 번 물어보는 거지. 그러다 보면 안 되겠나 보다 하고 이제 팔면 또 그때가 저점이고. 그렇죠. 그릇이라고 하는 게 나의 그릇. 워런 버핏은 능력의 범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되는 한도 내 산업을 공부해라. 난 지금 맞아요. 공대도 안 나왔는데 AI 갑자기 막 드립답 하지 말고 내가 잘 아는 것부터 해봐라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남의 귀동냥 하지 마라. 귀동냥 하게 되면 이게 귀가 펄럭여가지고 남의 소리에 결국 샀다 팔았다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라. 그게 제가 아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안 잃거든요. 근데 오늘 이 부자TV 이 영상도 그냥 귓동냥으로 김현준이랑 이수빈이랑 무슨 종목 나오지? 해서 쓱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나는 저 사람이 롤모델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지? 그걸 그대로 답습해야겠다. 그런 것처럼 저 또는 대표님 또는 오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가지고 이걸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안에서 주식을 뭘 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른 누군가의 추천을 듣고 나서 두세 차례 실패를 했다 보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뭘 세웠냐면 절대 누가 추천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추천을 한다고 하면 그 이유를 물어봐요. 왜 이걸 좋아하고 보이세요? 그렇죠. 혹시 공부한 자료 있으세요? 그렇죠. 자료를 보고 제가 판단해요. 그래야 돼요. 완전 그래야 돼요. 제가 판단하고 사실 저 사람 입장에서 제가 사든 말든 뭐 잃을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꼭 이제 나만 흔들리는 건데 그런 기준을 딱 세우고 나니까 그런 이제 추천 이런 것도 저에게는 조금씩 그런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포인트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또 배우게 되고. 근데 마지막으로 좀 대표님께 그냥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좀 30대인데 네. 아마 뭐 제 지인들이나 또 저희 또 약간 비슷한 연령 또래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서 대표님께서 30대로 돌아가서 자본금이 얼마가 좋을까요? 평균적으로 1,000만 원이라고 할까요?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좀 꾸려가고 싶으신지. 1,000만 원이요? 요즘 경기 어려우니까 원래 1억이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네네. 근데 사실 냉정하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30대면 취직한 지 몇 년 안 됐고 사실 뭐 쓰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고 1,000만 원 모으려면 50만 원씩 20개월 저축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계속 쓰고 사시라고 말씀드려요. 쓰면서 세상 경험이 됩니다. 돈도 써보고 친구들한테 빌려줬다가 떼이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사 먹어보고 해야 경험이 넓어지거든요. 저는 제가 40대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돈을 버는 곡선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작게 보면 이렇게 등락이 있는데 길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요. 기하급수적으로 언젠가 올라가는 때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사실 걷잡을 수 없이 돈이 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그때까지 말씀하셨던 그릇을 키워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과소비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을 많이 해야 내가 AI 툴을 써봤어야 전환 비용이 뭐 어도비는 높고 뭔 안 높고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나는 드립다 공부만 하고 맨날 출퇴근만 하고 난 절약만 해야지라고 하면 그걸로는 부자가 안 되거든요. 이 수익률로 얘기를 해보자면 연평균 20%씩 수익을 내면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익률입니다. 사실은. 이거 워렌 버핏도 사실 워렌 버핏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제 돈이 작을 때는 가능해요. 그쵸, 뭐 1,000만 원, 1억 있을 때는 가능하니까 말씀드리면 20%씩 10년을 하면 10배가 되거든요. 10배. 10배가 조금 못 됩니다. 근데 그걸 10년 더 하잖아요. 그러면 10배가 10배 되는 거니까 100배가 불어나요. 100배. 20년 만에. 네, 20년 만에 100배. 그러면 우리가 은퇴를 뭐 60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새는 7, 80까지도 일하시지만 60이라고 보면 40살이 될 때까지 만약에 한 1억만 모으면 100억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경험도 쌓고 내가 어떤 투자에 맞는지도 공부도 해보고 하는 시간으로 가지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요새 분들 중에 벌써 어린 나이부터 당장 뭐 재테크, 당장 뭐 부업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큰 부자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자잘하게 좀 모으는 정도가 되고 여러분들 주변의 부자를 보세요. 내 주변에 이 사람이 제일 돈 많은 것 같은데 하는 사람 중에 어릴 때 재테크 공부하고 부업한 사람 있나? 없어요. 없어요. 보통은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라고 하면 세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장님, 의사, 변호사. 엄청나게 열심히 일한 분들이에요. 그 나이 때. 그렇죠.
그러고 나서 돈이 막 벌리고 쌓이기 시작할 때부터 재테크를 하는 거죠.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그죠? 근데 전문가들의 도움 받으니까 사실은 수익률도 나쁘지 않을 거고 일반인보다 더 높고 안정적일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30대 아직 돈이 별로 없다. 뭐 내가 물려받아가지고 10억, 20억 있는 게 아니면 재테크보다는 본인의 몸값 그거를 먼저 하셔가지고 나의 쉽게 말하면 소득이죠. 소득, 연봉 아니면 뭐 자영업자 기준으로 매상 이런 것들을 어나더 레벨로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수빈 대표님이 저는 소득이 얼마인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냥 회사 다니는 것만큼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소득이 막 올라가는 그런 때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면은 이분이 그때까지도 재테크 유튜브를 한다면 똑같은 말씀 하시겠죠. 투자 철학, 자기개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그냥 자기개발만 하고 근데 이분은 돈이 쫙 올라가는 모습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내 몸값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뭐 삼성전자를 사냐, 엔비디아를 사냐, 무슨 ETF를 사냐, 아파트 하냐, 주식하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에 갇히는 거다. 네. 그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그 돈이 한 1억 이상 불어났다라고 생각하면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주식에 맞는 사람인가? 저는 어차피 주식밖에 모르니까 주식 기준으로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까지의 파악은 끝나야 돼요. 그것도 파악 못하고 몸값만 올리다가 40, 50 되면 안 되고 근데 주식에 맞는 사람이냐 아니냐 어디서 나오냐 하면 기대 수익률이 적당해야 됩니다.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 맞아요. 내가 연애 뭐 더블을 벌어야 되겠다? 주식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뭐 저는 몰라. 뭘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근데 주식은 안 됩니다. 그리고 5%밖에 안 된다. 그럼 또 주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채권 하시거나 예금하시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위험 감수 성향. 내가 돈을 얼만큼 잃어도 마음이 크게 불편하지 않냐. 다 짜증은 나겠지만 난 10%까지는 괜찮아. 그런 사람 주식하면 안 돼요. 한 30%까지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주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생각한 후에 내가 주식에 맞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직접 할 거냐 딴 사람한테 맡길 거냐. 바뀔 거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펀드 매니저 찾으시면 되고 내가 직접 할 거다라고 하면 여기서 두 갈래로 갈리는데 10에서 20 중에 기대 수익률이 10쪽에 가깝다 내가 그런 사람은 ETF 하시면 돼요. 그냥 미국 ETF 뭐 하시면 그냥 평생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20에 가깝다 나는 좀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40이 되기 전에 주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 모의 투자가 됐건 뭐 돈 얼마 됐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재무제표 분석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어디서 그런 주식의 정보를 아는지도 알아야 되고 스스로 뭔가 이 논리를 세워서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시면 자연스럽게 재테크는 될 것 같아요. 저희 실질적인 시청자분들은 거의 4, 5, 60대가 많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혹시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또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뭐 책에 대한 소개 또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4, 5, 60대면은 제가 제일 막내네요. 저 41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저보다 형님들 앞에 두고 누님들 앞에 두고 제가 뭐 자기 개발해라 이래서 죄송하고요. 4, 5, 60대 한창이죠, 사실. 아까 제가 분명 말씀드렸는데 80대까지는 요새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뭐였냐면 제가 이 책에도 적어놨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의 3분의 1이 정말 많은 비율이 코로나 이후에 주식을 시작했대요. 이건 4, 5, 60대고 30대가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때 이후로 지금 코스피만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만 보면 오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돈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데 아직 한창 때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주식은 보통 한 2, 3년 주기로 도는 것 같아요. 한 2018년이 사실 이 우리나라 저점이었습니다.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막 싸웠을 때. 그때 저점이었죠. 그 다음에 2020년 잠깐 그 코로나 이후로 보면 2021년에 고점이었어요. 그죠? 3년 동안 올랐죠. 그러고 나서 지금 2024년인데 작년 하반기까지 한 2년 동안 좀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2년 동안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새로 시작했는데 평생 아파트만 갖고 있고 예금만 하다가 주식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시작했다가 물린 상태에서 끝나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번 다음에 우리 2021년 고점까지는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자고요. 아, 야 나는 해보니까 3년 해보니까 주식이 안 맞더라. 아니면 벌었으니까 또 해보자라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부자TV랑 함께 여러분 그 계좌를 꽉 쥐고 함께 성장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결정 기쁘게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김현준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대표님의 사요 마요라는 책에서 또 대표님의 인사이트,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다 담겨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서점이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 행복되세요.